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금년에 여러분의 점괘를 한번 쳐보죠. 자, 충분히 흔들어 주고요. 자, 하나 뽑아보죠. 예, 천산 둔개가 나왔습니다. 예, 두 번째를 한번 뽑아볼까요? 자, 이번에도 계속 흔들어 주고요. 하나 뽑아봅니다. 예, 이번에는 화산려괴가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뽑아보죠. 자, 이번에는 뭐가 나왔을까요? 예, 화천대유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세 개의 괴를 뽑았는데요. 이 세 개의 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여러분의 점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5분 뚝딱 철학에서 동양 철학 파트를 맡고 있는 손미애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기는 세계에서 가장 철학적인 국기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어요. 태극기를 이루고 있는 태극, 음과 양에 대해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동양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익숙해진 개념이에요. 잘 모르더라도 동양 사상과 관련된 우주의 이치, 우주의 조화를 이루는 개념이라는 배경 지식이 깔려 있을 거예요. 태극기의 상징들은 모두 동양 사상의 우주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태극기는 주역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역에 대해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점을 칠 때 쓰는 책이라고요. 주역이 점 칠 때 쓰는 점서라는 것을 부인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왜 주역이 철학서인지 설명할 거예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태극기를 중심으로 동양 사상의 바탕이 된 주역의 원리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주역은 주나라의 역이라고 해서 주역이라고도 하고, 성스러운 위대한 인물이 쓴 책이라는 의미로 경전에 경을 붙여 역경이라고도 해요. 주역은 영어로 변화의 책이라고 번역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책이거든요. 철학의 탄생은 변화와 관련 있죠. 인간을 둘러싼 자연환경은 계속 변하니까요. 자연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 사람들에게 날씨와 계절의 변화는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가 일으키는 알 수 없는 영역이었을 거예요. 자연의 변화는 신의 선물이거나 혹은 신의 분노에 가까운 것이었는데, 이러한 생각에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맞아요. 철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신화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의 변화를 자연 내부에 있는 요소로 설명하고자 했어요. 물, 불, 공기 등으로요. 주역은 자연의 변화 원리나 요소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변화가 인간이라는 또 다른 자연, 혹은 인간이라는 자연의 일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자 하는 책이에요. 자연의 변화를 인간의 삶에 비추어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지극히 동양적인 사고관이죠. 동양의 세계관을 형성한 주역에 대해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주역의 세 가지 의미를 변역, 부력, 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변역은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의미예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변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 몸도 변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그대로인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세포들은 죽거나 다시 생겨나고 있죠.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은 모든 것은 결국 변하거나 사라져버립니다. 부력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잔인한 진실이죠. 마지막으로 간이는 세상의 변화 원리를 우리가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이라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다는 게 간이입니다. 우리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그 변화는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고 쉽게 적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은 영영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주 기본적인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주역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변화의 원리를 찾아내 그것을 예측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져요.
주역은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음양을 이해하기 전에 태극을 먼저 알아야 해요. 태극은 클태에 달 극이란 한자 그대로 가장 큰 끝, 가장 큰 것을 의미해요. 옛날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가장 큰 것으로부터 만물이 생성되었다고 봤어요. 만물을 생성하는 우주의 근원이자 기원, 시작을 가장 큰 태극이라고 말했어요. 도를 도라고 말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름 붙였던 것처럼 우주 만물을 생성하는 가장 큰 개념을 태극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태극 모양을 보면 동그란 우원을 물결로 구분해 반반씩 나눠놨는데요. 이건 태극을 음과 양 두 개로 반반 나눠 놓은 거예요. 태극으로부터 생성된 만물을 관찰해 보니 세상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다는 거죠. 삶과 죽음, 밝은 것과 어두운 것, 따뜻한 것과 차가운 것,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등으로요. 그것을 음과 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만물을 생성하는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텅 비어 있어야 할 동그란 원이 그것이 태극이라면 그 안에 발생한 만물의 기초 단위가 물결 모양, 음양이에요. 태극 모양을 보면 내 영역이 작은 곳에서는 다른 영역이 크고 내 영역이 큰 곳에는 다른 영역이 작아요. 빛이 적은 곳에는 어둠이 크고 어둠이 적은 곳에는 빛이 큰 것처럼요. 이건 양의 기운이 강한 곳에는 음의 기운이 적고 반대로 음의 기운이 강한 곳에는 양의 기운이 적은 것을 의미해요. 음과 양은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존재하거나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차해서 반복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마치 섞여 들어가듯 표현한 건데요. 음과 양 안에 또 다른 색깔의 동그라미가 들어있는 것 또한 완전히 독립된 음과 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의 탄생을 시작하는 것처럼요. 주역은 변화의 원리로 음양을 말해요. 세상 만물의 모든 변화는 음과 양의 움직임으로 봤어요. 음과 양의 줄다리기에 성별이 바뀌거나 계절이 바뀐다고 생각한 것이죠. 서양 철학에는 두 개의 전통이 있습니다. 파르메이데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존재의 철학 전통, 헤라클레이토스, 니체, 화이트헤드로 이어지는 변화와 생성의 철학 전통입니다. 변화와 생성의 철학을 처음 이야기한 철학자가 바로 고대 그리스의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제가 보기에 주역의 사상과 가장 유사한 서양 철학자를 꼽으라면 바로 헤라클레이토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와 생성이 생기는 이유는 대립과 투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밝음과 어두움, 전쟁과 평화,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밝음이 없으면 어둠이 있을 수 없죠. 전쟁이 없으면 평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이 없으면 죽은 것도 있을 수 없죠. 즉 서로 대립하는 것이 있어야 전체적인 조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은 같은 것이다. 이처럼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대립하는 두 개의 것이 사실은 하나의 조화라는 거죠. 헤라클레이토스의 이러한 사상은 음과 양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조화를 이룬다는 주역의 사상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대기들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몰라도 자주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발견되죠. 이 8개의 그림은 팔괘라고 해요. 말 그대로 8개의 괴라는 의미예요. 기원전 2800년 무렵에 살았던 전설적인 인물 보키씨가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 작대기를 효라고 해요. 음은 끊어진 작대기, 양은 하나로 이어진 작대기 모양이에요. 괴는 모두 음양의 조화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 건괴는 양효 3개로 이루어진 모양이고 택괴는 양효 2개에 음효 1개로 이루어진 모양이에요. 음양이 겹쳐지고 또 중첩되어 만들어진 게 팔괘예요. 팔괘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양으로만 이루어진 건괴는 하늘, 택괴는 연못, 릿괴는 불, 진괴는 천둥, 손괴는 바람, 감괴는 물, 간괴는 산, 마지막으로 음으로만 이루어진 곤괴는 땅을 의미해요. 그러면 8개를 2개 결합하면 8864, 64괴가 나오겠죠. 이것이 64괴 방언도입니다.
제일 위에 하늘을 나타내는 건괴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아래 땅을 나타내는 곤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클테괴가 있고요. 그 반대 방향에 천지비괴가 있습니다. 클테괴와 천지비괴는 양효는 음효로, 음효는 양효로 바뀌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화명의괴가 있고요. 그 반대 방향에는 음효와 양효가 바뀐 천수송괴가 있습니다. 17세기의 프랑스에 조아킴 부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청나라에 선교사를 갔다가 주역의 64궤도를 발견한 겁니다.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그것을 독일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라이프니츠한테 보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주역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이진법 체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양효를 1, 음효를 0으로 본 겁니다. 디지털 문명이 0과 1의 수체계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현재의 문명의 많은 부분이 주역의 빚을 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64궤도의 구조를 이진법으로 계산해서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청화동인 궤의 맞은편에 있는 궤를 찾아내는 방법을 봅시다. 먼저 청화동인 궤를 이진법 숫자로 바꿔봅시다. 양효를 1, 음효를 0으로 아래서부터 읽으면 101, 111이 됩니다. 다음에 이걸 십진법으로 바꾸면 47이 나옵니다. 그리고 63에서 이 숫자를 빼요. 그러면 16이 나옵니다. 이걸 다시 이진법으로 바꿔보죠. 그러면 010, 000이 됩니다. 이걸 궤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생긴 놈을 찾으면 됩니다. 복잡하게 계산했지만 사실 이것은 0을 1로, 1을 0으로 바꾼 것과 같습니다. 이번엔 상응관계라는 것을 보죠. 하나의 궤와 좌우 맞은편에 있는 궤가 상응관계에 있는 궤예요. 예컨대 우물정궤와 산천대축궤가 상응관계에 있고요. 풍화가인궤와 뇌산소사궤가 상응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택례수궤와 상응관계에 있는 궤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택례수궤를 이진법 숫자로 바꿔보죠. 아래서부터 읽으면 100, 110이죠. 다음에 이걸 십진법으로 바꾸면 38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30 이하이면 32를 더하고 32 이상이면 31을 뺍니다. 여기에서는 38이니까 31을 빼야겠죠. 그러면 7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시 이진법으로 바꿔보죠. 그러면 000, 111이 됩니다. 이것을 궤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여기 있네요. 자, 그런데 왜 이러한 규칙성이 있는 걸까요? 그것은 64궤의 배치가 이진법의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각각의 궤를 십진법 숫자로 바꿔보면 맨 위의 건궤가 63이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62, 61, 60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내려가죠. 그리고 맨 아래 곤궤가 0이고 반시계 방향으로 1, 2, 3 이런 식으로 숫자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궤들 사이에 수적인 관계가 생기는 거죠. 뭐 복잡하게 이야기했지만 주역의 요지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극으로부터 세상 만물이 시작되었고 만물의 변화는 음과 양이 있었다는 것. 음양의 줄다리기에 따라 세계의 변화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것을 단순하게 도식화, 상징화한 게 중첩된 작대기 모양, 궤라는 것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펴본 주역의 기초적인 도구를 가지고 태극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태극기는 주역의 원리를 토대로 태극 모양과 음양의 조합을 그린 국기예요. 동양의 세계관과 정신을 응축해 놓은 철학적인 국기죠. 다른 국기들을 보면 바탕이 빨갛거나 파랗게 색칠된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태극기의 바탕은 흰색인데요. 이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정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낸대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요. 앞서 살펴봤듯이 태극은 가장 큰 것으로 우주의 근원이자 시작입니다. 태극을 동그란 원으로 표현한 이유는 선으로 이루어진 다른 모양은 시작과 끝을 알 수 있지만 원 모양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주의 가장 큰 태극을 동그라미로 가정한 거죠. 태극 문양은 빨강과 파랑이 섞여 있는 모양인데요. 빨강은 양, 파랑은 음을 의미하죠. 음과 양을 정확히 반절로 섞지 않고 45도로 나눠 물결처럼 보이게 한 이유는 음과 양이
각각 따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지 않은 채 교차하고 반복해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음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 발전한 것을 나타내죠. 태극기의 사각 모서리에는 각각 3개의 효로 이루어진 궤가 자리하고 있어요. 주역의 8궤 중 일부이죠. 왼쪽 상단 3개의 양효로 이루어진 궤는 건궤로 하늘을 의미하고, 건궤와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는 음효 3개의 궤는 곤궤로 땅을 의미하죠. 곤궤 바로 위 2개의 음효 사이에 양효가 껴있는 모양의 궤는 감궤로 물을, 감궤의 대각선 아래 감궤와 반대로 2개의 양효 사이에 음효가 껴있는 모양의 궤는 릿궤로 불을 의미합니다. 태극 음양을 사이에 두고 건곤, 감, 리, 하늘, 땅, 물, 불, 4궤로 구성된 것이 오늘날 우리의 태극기예요. 동양 사상의 우주 원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국기입니다. 전국시대 유학자 순자는 역을 잘하는 사람은 점을 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역은 그 자체로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변화의 때를 잘 파악하고 내가 무엇을 통해 어떻게 변화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점을 칠 이유가 딱히 없다는 의미입니다. 주역이 단순히 점을 치기 위해서만 읽던 책이 아니었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후 주역이 성경 현전의 지위에 올라 역경으로 불리게 되었을 때 주역은 인간의 도덕적 수양 내지 깨달음, 형이상학적 의미를 담게 됩니다. 광복절을 맞이하여 동양 철학의 세계관을 응축하고 있는 주역과 주역의 원리를 담고 있는 태극기를 함께 살펴봤어요. 의미 있는 날을 함께 되새기며 기릴 수 있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나는 앞에서 3개의 궤, 천산둔, 화산려, 화천대유를 뽑았는데요. 이제부터 이것을 해석해보죠. 먼저 천산둔입니다. 둔계 인간상은 귀인이 산속에 숨은 상이라고 합니다. 이 궤가 나오면 무리하게 일만 하지 말고 좀 쉬라는 거죠. 그러면서 조용한 즐거움을 찾으라는 겁니다. 예컨대 유튜브를 보면서 좀 놀고 유튜브에 좋은 영상이 나오면 좋아요도 누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산둔계의 키워드는 좋아요입니다. 다음은 화산려궤인데요. 화산려궤의 인간상은 나그네가 정처 없이 방황하는 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궤가 나오면 고독한 마음으로 철학과 종교를 공부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분툭다 철학을 구독하면서 철학 공부에 매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려궤의 키워드는 구독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천대유인데요. 대유계의 인간상은 순조롭게 크게 뻗어나가는 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크게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유계의 키워드는 성공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의 운세는 이겁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누르면 크게 성공한다.